자, 그러면 농서 편찬 이제 할게요. 자, 농서는 당대 농업 문제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찍부터 편찬되었는데, 양난 이후에 국가 제조에 의한 농업 재건은 시대적 과제였으며, 이를 위해 정부가 민간의 다양한 농서를 발간 보급하였다. 그 중에 이제 그 정부 측에서 그 보급된 것이 농가집성이에요. 농가집성. 그래서 요거는 좀 외워두셔야겠죠? 예전에 농서 쓰라고 한 문제 있었죠? 그래서 농가집성 자체를 물어볼 수 있어. 명칭 같은 거 좀 외워두시고. 자, 농가집성은 1655년 효종 때죠. 공주 목선 신속이 농사직서를 중심으로 이를 징보하고 여기에 이제 세종의 건농 견농 교문과 주제의 건농문, 금양정로, 사시찬호초 같은 이런 것들 묶어가지고 만든 게 농서예요. 그래서 그 농서의 목표가 나오는데, 자, 농가 밭의 모든 생산을 집약하고 합리화시켜 농업 생산을 제고하는 데 있다. 집약화라는 것은 적은 노동력을 투입을 해갖고 땅을 놀리지 않고, 뭐죠? 많은 노동력을 투입해서 땅을 놀리지 않고 거기에 생산량을 올리는 방법이죠. 자, 이를 위해서 농농사는 집화법 중심에서 이항법으로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밭농사는 이항과 고랑을 세밀하게 만들 것을 주목했다. 왜냐하면 예전에 조선전기 때는 이항과 고랑의 폭이 넓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세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 해갖고 이제 제안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농가 집성에는 송시현의 충고에 따라서 그래서 신속이 어느 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서인 노론 쪽에 있는 애들이라고 이제 알 수 있죠. 주자의 건농문을 수록함으로써 이를 통해 농민층의 교화를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 농가 집성 자체가 성리학적인 어떤 지배 질서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상당히 보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주전호제를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제 그 농소를 만들었죠. 그래서 즉 대지주와 대농층을 중심으로 이 시기에 농업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러니까 보통 지주층에 기반한 것이 농가 집성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 농가 집성에 대한 반발이 좀 이따 나타나. 이건 좀 뒤에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농가 집성은 양식작물, 그 중에 상란지방을 대상한 농농사에 치중했다는 내용상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농농사 위주의 그런 내용의 한계성. 만약에 이거 농가 집성의 한계성 쓰면 뭐였어요? 농법상 상란지방을 중심한 농농사에 치중하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도 농사 직선을 이어받은 거기 때문에 농사 직선이 하산도 중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남지방 중심이야. 자, 그리고 이제 한계 있기도 하지만 양난위의 조선의 재건이 지주층 기반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농민 물량이 촉진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있지만 양난 이후에 조선의 재건이 지주층 기반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농민 물량이 촉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었던 이제 이걸 대지주 중심으로 이렇게 개혁하려고 했던 것도 뭐냐면, 그 당시 상황이 양난 이후에 그 항모지 개간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중심했죠? 지주층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중간에 빠졌어. 이게 한계 때문이다 했지만 이게 요거하고 왜 연결됐는지 저는 좀 이해가 못 되겠어요. 그 앞문장과 뒷문장이 이해가 안 돼요. 앞문장은 지금 3단 지방을 대상으로 농농사 치중했던 내용상 한계 때문이다 해놓고는 그 뒤에 그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반론이 나와야 되냐. 하지만 부터는 근데 이 반론이 요 반론이 아니라 지주층을 해가지고 이제 그 앞부분 있죠. 지주층 기반 농가 집성의 농가에 얼마 전에 반발해서 지주층 기반이었다. 이런 반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뭔가 한 문장에 빠진 것 같아. 아니면 편집하는 과정에서 잘못됐거나. 그러면 여기에서 정리하면 농가 집성의 문제점 쓰라면 첫 번째로 3남 지방을 대상한 농농사 치중한 내용상 한계점. 두 번째로는 그 당시 지주층 기반을 한 거였다. 이런 것들. 그래서 지주층 기반으로 농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었다. 왜? 그 당시에는 양난 이후에는 주로 조선의 재건이 지주층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문맥이 맞는 것 같아. 여기 문맥 볼 때.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초창기 때 얘기고 17세기, 18세기 들어가면서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농가 집성과 다른 이제 뭐냐면 새로운 그 농소들이 나와. 이것도 농소는 4차 농소야. 앞에서 이제
나온 농가 집성은 신속이 만들었지만 실제 국가 지원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간찬 농서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사천 농서는 개인이 만든 거죠. 개인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만들었냐면 신학자들이 이제 만들었어. 그래서 17세기 말 18세기 중엽에 농가 집성 농종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색경, 산림경제, 후생록 같은 것들이 이제 쭉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런 그 책들의 특징을 이제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농업 기술에서 농업 생산의 집약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야. 이건 공통적이야. 그래서 집약화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냐면 노동력을 많이 해가지고 생산을 극대화시킨 거죠. 좁은 땅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걸 농가 집성하고 일맥상통하며 했으며 이전 시기에 농업 기술 한층 발달됐다. 그래서 집약적 농업위에서 11을 다루고 10이라는 건 이제 거름주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반농사에서 밀착세무. 아까 2단과 고랑의 폭이 조선전기 때는 상당히 넓었다고 했죠. 근데 이 문제점이 많으니까 뭐냐면 2단과 고랑의 폭을 좁게 만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가 가능한 거야? 경종법이 가능한. 넓게 만들면 이게 의미가 없어. 고랑에 있다. 고랑에 넓게 만들면 뭐겠어? 그 안에 통풍, 비바람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 쉽게 또 뭐냐면 넓게 만들면 휩쓸어 다닐 수 있죠. 거기 물이 들어와서. 그리고 통풍도 안 되죠. 그늘이 안 지니까. 이란과 고랑 여기 요 정도인데 뭐 그늘 요 조금 부분만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 근데 좁게 만들면 어떻게 했어요? 일단은 많이 그늘이 지겠죠. 그러니까 통풍도 잘 되고 그 다음에 햇빛도 하면서도 보호 효과도 있겠죠. 바람을 이렇게 쉽게 막아주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밀착 세무가 가능한 거야.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 그다음 파종 방법에도 아까 이제 고담을 중심한 경조법을 주문했다. 또한 한반도 중부 이북에 발달된 반농사. 왜냐하면 반농사라는 거는 남부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북부 지역, 항해도 이북 지역에 발달된 거죠. 이런 것도 같이 포섭을 했다. 그래서 또 농업 경영의 상품 작물 같은 상업적 농업을 강조했다. 이런 것들이 공통도 있지만 집약적인 어떤 것들 공통점도 있지만 또 농가 집성과 또 상통한 점도 있지만 그 다음에 또 약간의 좀 다른 점도 있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이들 농서는 농업생산 주체를 소경민 이건 이제 또 뭐냐면 또 차이점이죠. 아까 이제 농가 집성의 농정가가 차이점이 이제 있다. 그래서 작용소명리 지주가 아니라 뭐냐면 뭘 본다? 작용소명리 이렇게 본다. 이렇게 좀 키는데 요거는 좀 약간 앞에서 이것도 문맥이 좀 안 맞는데 그 앞에 부분에 이제 보면 여기에서 이제 농가 집성의 내용들이 공통점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공통점이에요. 여기 보면 거기 농업 기술의 농업생의 지하가 추구하고 그 다음에 또 밀착 세무를 강조해서 12벌 별도 두고 여기까지가 이제 공통점이고 경조법까지. 근데 여기에서 차이점이 나오죠. 이게 또한부터가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앞부분까지는 이게 공통점이고 이 문맥이 잘 읽어보면 또한부터가 차이점이죠. 왜냐하면 농가 집성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중심이야? 하삼도 중심인데 여기는 중부 이북의 땅까지 다 해가지고 반농사까지 포괄되잖아. 이게 차이점이고 그다음 상업적 농업을 강조했고 그리고 작용소농민이 중심이죠. 지주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가 읽어보면 이게 하지만부터가 차이가 아니라 그 문맥을 보면 또한부터가 차이점이에요. 비교해 보세요. 예. 그래서 이 문맥을 어떻게 이렇게 이상하게 그냥 왔다 갔다 쓰는지.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보고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양난 뒤 사회경제가 발전하는 가운데 심화된 사회 모습을 직면 소농 중심의 자세가 보다 분명해졌다. 그래서 종전의 지주대 대토지 소유를 해체하고 작용소농 경제를 안정시킨 토지개혁을 주장했다. 예.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 명확히 좀 알아주시고 앞에서 뭐 산림경제나 색경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진보적이다. 그래서 소농민 중심이고 지주 중심, 지주전원제를 부정했고 이게 예전에 한번 기초에 언급됐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봐주세요. 자, 물론 이 시기에 농업 생산이 현실적으로 지주층에 의해서 주도했고 그에 따라 농학에서 지주층이 농업 생산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학문 흐름이 견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소농 중심의 농학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농업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들 상품화폐 경제와 연관시켜 농업생산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지주층 중심의 농업 계획을 같이 했지만 정통 농업과 그 사회 변화하고 소농 경제를 바탕으로 합리적 농업과 그것이 농업생산 중심이 될 수 있는 사회를 전환하면서 지주중심 농업과 대립을 갈등을 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소농 중심의 어떤 것들을 뭐냐면 그 해서 농업 생산을 발전시킨 거 이런 것들은 했지만 그 당시 또 뭐냐면 소농 경제를 바탕으로 이거 앞뒤가 안 맞는데 이게 저 이해를 못 하거든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똑같은 말이 이게 잠깐 분석을 해봐야 돼. 자, 여기 일단은 지주층 생산 주체가 된다는 거는 그 앞에 있는 뭐와 관련된 신속의 뭐죠? 농가 집성과 관련된 거죠. 근데 뒤에서 그리하여 해놓고는 소농 중심의 농학은 농업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들 상품화폐 경제시켜 농업 생산을 발전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지주층 농학과 계를 같이 이거 무슨 지주층 농학과 계를이겠지?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야? 요거 앞부분은 이거는 색경이나 산림경제와 관련된 건데 계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달리하는 거죠. 예. 그리고 정통 농업과 그 사회의 변화를 소농경제 발전 새로운 이만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저도 이거 읽다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좀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보면 이해가 앞뒤가 안 맞는 건데 일단은 통론하고 비교할 때는 아까 차이점 있죠? 이건과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되고 뒤 얘기는 좀 약간 헛소리 같고 자기들끼리. 예. 자, 그다음 자료샘을 볼게요. 자료샘을. 자, 거기 보면 이 법은 그 김매기에 매우 편하나 만일 큰 가뭄이 만나 실수하니 농가에 위험하다. 요건 금방 나오죠? 무슨 법? 이양법. 요거 관련돼갖고 예전에 기출 예문에 나왔던 거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그 이양법하고 이제 한정농법 중간에, 가도기 농법이 있죠. 이양법을 이제 꺼내기 위한 가도기법. 이게 무슨 법이라고 했죠? 건항법 있죠. 아마 이거 시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건항법은 봄에 가을에 들어, 봄에 가뭄이 들어 모파는 물이 없으면 마른 눈을 잘 갈아 흙덩이 없도록 작은 이당을 치고 벽시와 인분의 재를 건파하듯이 파종하고 한 마지기씩 실두시는데 그래서 비가 내려 이양을 못하면 물고자리와 한 것이 낫다. 자세한 거는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이해는 못하겠지만 일단은 뭐와 뭐가 결합된 거다? 이양법과 한정농법이 결합된 거고 이양법 넘어간 가독이다. 그래서 요 사료 자체를 이제 좀 기억을 해뒀다가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가로치고 이게 가가 뭐냐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건항법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자료 3번 같은 경우에 이양법에 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거는 장점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노동력을 절감을 시켜준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료 4번은 이양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이제 그 얘기 나오면 이제 이양을 금지하고 오로지 수정과 건파로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진실로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른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양을 금지시켰잖아. 근데 요 시기가 이제 정조 때거든. 정조 때는 조선 후기 때죠. 근데 이때는 이제 뭐냐 이양이 널리 확산이 됐던 그 시기 때문에 요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이 비판이 문제가 있었는데 예전은 그 수의시가 없을 때이고 수의시가 나름대로 있었잖아.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양법이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라는 내용을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은 보시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그 비변사 등록도 그 이양이 금령이 매우 엄하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양이 이런 금령에도 불구하고 널리 이제 행해졌다. 강자기 행해지고 이런 것들 이제 해서 이제는 금지시킬 수 없다. 예전에는 금지시켰지만 지금 못한다. 예, 그건 스위스에 멀리 보급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쭉 넘어가서요. 이거 뒤에 있는 거는 이제 각자 보시고, 이제 뭘 보냐면, 거기 밑에 보면 이제 출전이 있어요. 출전 부분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자, 거기 농가 집성은 누가 지었죠? 신속이 지었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산림경제가 있어. 산림경제인데 이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산림경제는 누가 지었죠? 홍만선이 지었어. 예. 그래서 농업기술 이외에 항촌사에 필요한 것들을 정리한 일종의 항촌경제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임원경제지가 있죠. 자, 임원경제 누가 지었죠? 서유가 지었어. 예. 그거 외워두세요. 산림경제 임원경제지. 누가 뭘 지었는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좀 넘어가서
농사를 잘 지어 돈을 벌자. 경영분홍과 이제 상업적 농업이 나왔어요. 자, 경영분홍이라는 말은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비판이 있어. 왜 비판이냐면 제가 이제 실제 지도서 이제 얘기할 때 이제 했지만 뭘 비판하냐면 이제 영국에 보면 그 그러니까 영국의 제1차 산업혁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산업혁명 본격적인 전에 제1차 산업혁명이 있었는데 이때 농업혁명이 같이 일어나요. 이때 이제 잉크로즈 운동이 나오면서 그래서 계급이 3분할자 되어가죠. 하나는 땅을 갖고 있는 지주, 젠틀 계층과 그 착용하는 요몬 계층,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노동력을 제공한 임노동자, 이게 세 개 계층이 있는데 되게 요몬 계층을 비정해갖고 경영분홍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지 실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학계에서는 이 경영분홍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최근에 교과서에서도 나왔다가 빠졌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근데 여기에서는 경영분홍을 인정하는 것들 이제 해요. 그래서 경영분홍이 뭐냐? 경영분홍은 자기 땅도 있어요. 자경이죠. 그렇지만 강작을 하기 위해서 남의 땅도 빌려요. 차경이죠. 그리고 대개 보면 지주들도 한 곳에 몰아주죠. 예전에는 경작권을 이렇게 분배를 했는데 보니까 그게 더 효율적이지 못해. 감독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좀 똘똘하고 잘하는 얘기에 몰아주는 거야. 이 경영분홍이. 그래서 이들이 경작권을 독점을 해. 그리고 이들은 뭐냐면 이익을 추구하는 게 뭐냐. 예전에 지주는 지대를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죠. 이들은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시장에 가서 상품 작물들, 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물들 갖다 팔면서 이익을 추구해요. 그리고 그때마다 노동력을 필요할 때 임노동자를 고용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영국의 요문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네, 그게 경영분홍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선후기 때 자본주의 맹하론 할 때 이 경영분홍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죠. 예. 그런데 이제 학계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있지만 일단 여기에서는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경영분홍은 조선 후기의 이학법 보급 등으로 농업기술의 발달, 임노동자의 등장 등 농촌사회 분화, 사품화폐 경제의 발달, 그리고 사회신분주의 동료로 배경한 등장한 농민계층이다. 이들은 기존의 양반 지지층과 본질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었지만 동시에 소농비층과 임노동자의 시생으로 기반을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서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 속에 중간적 입지를 가지고 있다. 자, 이런 경영분홍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항법 때문에 근본적으로 작은 법시가 이제 여러 가지 근데 이항법에서 김매기가 줄게 되면서 강작이 가죠. 강작. 강작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예요? 한 사람이 많은 경지를 경작할 수 있는 거죠. 노동력 전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농업에 종사하지 못해. 자기 땅을 이제 소유권뿐만 아니라 경작권조차도 한 사람이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서 농촌 사회가 뭘까요? 농촌 사회가 양극화돼요. 계층이. 자, 그러면서 등장한 사람들이 아까 처음에 말한 뭐죠? 경영형 분홍이라는 계층이야. 경영 분홍.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기억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양난 이후에 농업 생산이 발달하고 상품화폐 경제가 확대되면서 토지 소유의 구조와 농업 경영의 변동이 가속화되었다. 그래서 대토지를 소유하는 경작한 대농과 분농들이 등장함에 따라 자작농이나 자긴층의 경우에는 경작지 확보하지 못해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 아예 한 조각의 땅조차도 가지지 못한 농민이 나왔죠. 그리고 심지어는 소유지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소작지의 불균형 현상이 나요. 경작권 자체도 한 사람들 그러니까 소유권이나 경작권이 몇몇 사람들이 독점하는 그런 문제점이 등장하면서 이제 농촌사의 양극화가 가속화되죠. 그래서 이제 소작지조차도 얻지 못하고 농촌에서 품을 팔아 생계하는 농민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을 이제 농업 노동자라고 하죠. 농업 노동자. 그래서 경작지의 불균형 문제가 토지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경영에도 심화되고 있었고 17세기 이후에 이렇게 강작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되게 농업 생산이 올라가고 뭔가 이제 사회가 발전되고 경제가 발달되면 항상 생기는 게 문제가 있어. 계층화 문제야.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익을 받는 계층도 있지만 거기에 소외되는 계층도 있죠.
그러다 보면 양극화가 일어나고 사회적 계층화가 일어나고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갈등이 일어나. 사회적 갈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일어나는데 이거 뭐 조선후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에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어떤 시대나. 네. 자, 그 강자기 전반적으로 확대된 시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의 보고가 일치되죠? 이항법의 보고가 일치된다. 그래서 17세기 때 그 수의시설, 주로 이때 수의시설은 뭐죠? 보호죠, 보호. 그래서 농업기술이 보완되고 새로운 농업기술이 고안되면서 그래서 일시에 대규모 동원을 할 수 있는 무전농민 노동이 점차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이항법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시기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죠. 주로 추수기라든지 그 다음에 파종기 그때 노동력은 뭐냐면 잉여 노동력 그러니까 이제 농업 노동자들을 동원할 수 있죠. 자, 강장농 이들 기반으로 농업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이항법을 적극 수용해요. 토지의 규모를 늘려놨다. 이게 강작이라고 하죠. 그래갖고 이제 종양홍이 그와 관련된 내용도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집안 내에서 성인 노동력 두세 명을 확보하고 있는 단원 소가족 농가의 경우에는 대개 20두락 같은 건 경력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자기층의 경우 최소한의 생계 유지가 가능한 규모이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약간의 잉여 축적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이에 비해 간장농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약간 3, 4명, 대여섯 명 약간 맞지만 그 노동력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농가 토지들을 경작을 한다. 이런 걸 지적을 하죠. 그래서 이들은 나머지 필요할 때는 노비나 고공은 이제 포함되는 일이 많다. 그래서 노비와 고공 같은 경우에 고공은 뭐죠? 고공은? 이거 농업 노동자를 얘기해요. 예. 그래가지고 노동력 충분히 확보했더라도 모내기, 추수 등 일시적으로 많은 노동 필요할 때는 또 고용 노동력, 농업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도 고용하고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해서 이들 간장농 중에 토지의 소유 규모가 자체가 늘어나 경영 규모도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자기 소유 토지 외에도 아까 했지만 이 경영 규모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자경 외에도 뭐가 있죠? 차경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빌려서 경영 규모를 늘려갔다. 자, 미국과 농지의 가격이 동반 상승한 상황에서 그 토지의 집적보다 토지 임대 자금이 투자하는 편의 수익성이 더 낮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는 경작에서 얻은 이익보다는 뭐냐면 토지를 빌려주면서 얻은 이득이 크기 때문에 지주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남한테 뭐죠? 빌려주면서 지대를 얻는 수익이 늘어난다. 그래서 지주층도 빌려줄 때 확실한 애한테 빌려줘야겠지. 지금도 그렇잖아. 돈을 빌려줄 때 어떻게 돼요? 확실한 애들한테 빌려줘야 되잖아요. 저도 이게 요즘에 느끼는데, 제가 예치 최근에 50만 원 빌려줬거든요? 근데 아는 사람인데 20만 원만 내고 30만 원 떼어먹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못했지. 그냥 얘 그냥 그 안면만 있다 보니까 이제 그랬는데 그 돈을 빌려줄 때는 확실히 얘가 돈을 갚을지를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돈을 빌려줘야 되나. 마찬가지로 땅을 빌려줄 때 얘가 지대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인가를 검증을 해야겠죠. 그럼 어떤 식으로 검증해? 적어도 이 사람이 똑똑하고 평상시에 뭐냐면 근면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잘 짓는 소문 있는 사람들이 빌려주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차경 경쟁에서도 유리하게 돼.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뭐죠? 균등 분배를 해줬죠. 차경도 소작지. 근데 그런 것보다는 한 곳에 이제 집중적으로 몰아줘. 왜 강작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강작농이 이제 증가되고 이들이 지지토지의 차경에 뚜렷한 오해를 보이면서 소비능층이나 물론 지지층에도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물론 이제 소비능층은 일단 예전엔 조금이라도 경작지 얻었잖아요. 소농을 할 수 있는 소작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이들이 땅조차도 빌리지 못해요. 더구나 이들은 토지 매매가 증가하는데 여러 가지 사연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토지조차도 약간의 토지조차도 뭐가 되죠? 갖다 팔아. 그래서 무전농민, 심지어 땅도 못 빌리게 되고 자, 소빈농층의 몰락은 조선국가 양반지주층이 우려한 바가 아닐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들의 몰락은 어떻게 될까? 유민화되죠. 이들이 또 잘못하면 도적으로 변신하잖아.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또 국가가 각종 부역을 동원하려면 안 되죠. 예를 들어 요역이나 뭐 군역, 물론 직접 동원하진 않지만 이제 세금을 뜯어내려면 이들이 한 곳에 고정돼 있어야 되는데 막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 유민화되면 파악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세금도 제대로 징수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곧 뭐다? 국가 체중의 축소에 의미하죠.
예. 자, 또한 간장농의 경영 규모가 노동력의 시비의 측면에서 그들이 감당할 범위를 넘어 조방적인 수준에 이르기까지 되면 토지 생산량 하락이 피할 수 없는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강작이라는 것 자체가 적은 인력을 가지고 넓은 토지를 생산하잖아요. 이양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많은 토지를 커버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떤 딱 특정한 시점에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4개월이나 5개월 정도만 커버될 수 있는데 6개월 이상 올라가면 관리하기가 힘들어. 아무리 이양법이 보급됐다 해도 강작의 토지가 한계가 있잖아.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제 지작적 농법이 아니라 뭘로 나가냐면 조방적 농법으로 나와. 조방적 농법은 뭐죠? 땅이 넓은데 그 넓은 땅이 꼼꼼하게 다 심는 게 아니라 뭐죠? 너선하게 심는 거야.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미국 같은 데 있잖아요. 미국 같은 데 보면 한 사람이 넓은 토지를 경작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경작해? 씨 뿌릴 때. 비행기를 타가지고 씨를 쫙 뿌리죠. 그러면 씨가 꼼꼼하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널리 분산이 되잖아. 근데 미국같이 땅이 넓으면 괜찮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했다가는 아주 망해요. 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어떻게 토지 생산력이 하락에 피었었어. 그래서 이런 것들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토지 생산력이 하락하여 강장류 이윤이 확보되지 못한다. 궁극적 지주의 경우도 보장할 수 없다. 그리고 조방적 농업 생산은 결국 지역의 약탈적 농업 생산이 될 수밖에 없었고 경우에 따른 만성적인 생산 감소를 초래했다. 왜냐하면 조방적 땅이 넓다 보면 지역을 회복하려면 시민법이 필요하죠. 근데 그 많은 시비를 어떻게 해?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농업기기가 있어요, 농기계가 있어. 다 사람손 하는 거냐.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인력을 동원해서 한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적정한 수준에서는 이게 효율적이지 모르지만 그 이상으로 강작을 해버리면 이제 조방적이거나 조방적 농법으로 변질되거나 아니면 시비도 제대로 못한다. 전반적으로 이제 생산력 감소한다. 특히 미국 같은 데는 경우가 다르지만 미국은 그냥 쫙 뿌리고 해도 조방적 농업을 해도 괜찮아. 땅이 넓고 그리고 시비도 괜찮죠. 왜냐면 그냥 비행기에 뿌리면 되지 농업해갖고 막 쫙 기계 동원해갖고 근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자, 그래서 이렇게 강작농의 경계는 농업기술과 농업정책 양측면에서 동시에 제기했다. 그래서 농업기술 측면에서 어떻게 이제 문제가 있냐? 일단은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기술 측면 이양법에 의해 절감된 노동력을 강작보다는 반농사 경제에 투입해야 될 주장한다. 그래서 이제 이양법에 절감된 남아도는 그 노동력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제 그 당시 밭에 노노도 이게 바뀌잖아. 그러면서 너무 농농사에 집중되니까 그 잉여 이동률을 어디에 반농사에 투입을 해갖고 농업 생산을 더 올려야 된다. 반농사 해갖고 감자나 고구마 이런 것도 키울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식량 생산을 이제 확대시킬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 농업정책 측면에 경작지 분배를 고르게 한다. 이게 군변장농이에요. 이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당시에는 아까 완전 경작지조차도 균등하게 분배되지 못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균등하게 분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경작지를 빌릴 때 한 사람만 집중적으로 하면 그 한 사람이 강작을 하고 강작이 너무 넓어지면 어떻게 돼요? 생산력이 하락이 되죠. 그러니까 생산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균등하게 분배를 해줘야 된다. 이게 군변장론 또는 대전론이라고 해요. 대전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시작자들이 주장했던 거야.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와 관련된 문제가 그 2차 기출에 문제가 나왔어요. 2차인가? 아니 14년 기출에 나왔다. 그래서 군변장론과 관련돼 갖고 주장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시작자의 개혁운동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어떻게 이렇게 점진적으로 개혁하든 소유권과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일 중요한 게 소유권 개편은 현실적이지 못해. 근데 경작권 개편 같은 경우는 현실적 개혁안이다. 그러니까 시작자 중에 상당수가 이런 경작권 개혁안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교과서에는 안 실렸지만,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동학농민 운동을 할 때 경작권 분배를 하자는 내용이 많아요. 소유권 분배가 아니라 경작권 분배를 하자, 공동하게 그런 주장도 있어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런 군변장론, 대전론을 이제 제안을 했고 토지의 소유권 제한하는 대신에 국가 권력이 나서 토지 소유 규모나 신분의 기체에 상관없이 노동력에 알맞는 경작권 조정해야 된다고 했다.
그래서 이제 경작지를 이제 조정해달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서 그 당시 강작에 대해서 항상 좋은 입장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런 반발도 상당히 많았다. 이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반강작농은 강작경을 손흥민의 몰락의 원인에 직목하고 집약경을 통해 단위 면적당 동시 생산을 했는데 이 집약경은 아까 노동력을 이제 더 투입을 해가지고 꼼꼼하게 농사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하지만 강자각의 방향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조선 국가는 가뭄에 취약했던 점을 들어 강자의 전제 조건이 이양과 업제를 금지하려고 했지만 하지만 살아봤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게 안 됐죠. 왜? 조선 후기 때 이미 뭐냐면 보호가 널리 확산돼 갖고 강자에 가능했어.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수온이 불확실한 곳의 숫자다. 밭을 논으로 바뀌는 이게 뭐라고 해요? 번답이죠. 이런 것들이 많았어. 네, 왜냐하면 농농사가 돈이 되니까. 그래서 예, 국가의 금령은 공용분에 불과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오히려 강작농 중에 18세기 이후에 상품화폐 경제 발전에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조선 후기의 어떤 사회 신분제의 동역, 지주주의 변동에 편승하여 새로운 세력으로 두각되는데 이게 경영분홍이라고 하죠. 이들 경영분홍 신분은 대개 평민인 경우가 많다. 개개의 부족을 놓고 보면 정통의 양반 지주의 부력에 비해서 미치지 못하지만 사회 전체를 보면 지주층의 부력에 필적한 거죠. 예. 그래서 나가서 농촌사회 농사에만은 농촌 지식으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적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개개인적인 측면을 볼 때는 아직까지 양반 지주에 뒤떨어져 있지만 사회 전체적인 어떤 계층적 심은 양반 전체보다 더 많았다는 거야. 그런 것들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당연히 어릴 때 적어도 서당 정도는 보냈죠. 그러다 보니까 한문 정도는 읽고, 그러다 보니까 뭐 농소에도 밟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 이런 까닭에 18세기, 19세기 초에 이르러 농촌 조선사회에서 사회 모순을 타개한 방법, 이들을 건농간, 그 다음에 정농간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하자는 주장도 있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중앙정치의 일부에 참여하자는 주장도 같이 있었다. 예. 그래서 이제 경영분홍에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자, 그러면 이들 경영분홍은, 뭐냐면, 종전의 양반 경영 지주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일단, 경영분홍층은 대개 보면 평민이에요, 평민. 물론 일부 양반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상당수 평민이고, 심지어는 그 이하도 많았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노비 출신도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노비도 조선시대 때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천민 출신도 지주가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왜냐면 땅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주인집 아들을 부려먹는 경우도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일부 양반층도 있겠지만 이들은 대부분 아까처럼 평민계층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이제 소농 출신이다. 그래서 한사 소농. 그래서 이제 평민과 다르고 항상 이게 뭐냐면 일부 양반층도 있지만 이들은 잔반계층이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 읽었는데. 예. 그래서 아까 일부 양반층도 있겠지만 그 평민과 다르면 잔반계층. 그래서 말이 양반이지 실제 평민과 같이 하는 그런 생각이죠. 이들을 이제 그 통론에서는 잔반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서 이들의 자세는 양반 가모스 지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 기반을 마련하더라도 사대부의 책통을 지켜야 하는 양반 지주가 달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경영분홍은 대부분 누구였다? 평민이었고 일부 양인층도 있지만 양반층도 있지만 이들 대부분 잔반계층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일단 경영 목표에서 이제 틀려요. 경영 목표는 농업 자본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경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최대한 이윤을 얻는 데 있다. 자, 이를 위해 지주층이 투작 농민이 하더라도 농민이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며 가능한 지대를 인하여 극대화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들의 목표는 농업자본 효율적으로 투자해서 경영을 합리적으로 운영했고 심지어는 자경보다도 자기가 지주층 밑으로 차경도 가능했다. 그렇지만 차경을 하되 지대를 어떤 최대한 이익을 낮춰서 지를 낮춰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노동력을 초과할 차경한 농지는 다른 농민에게 다시 빌려주면서 수소 인역을 시한 중답주를 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빌린 토지들 차경을 또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 이걸 중답주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이거는 오늘날도 약간 비슷한 게 뭐냐면
자기가 전세를 빌려가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 광고를 보니까 뭐 오피나 이런데 그 전세 자금을 빌려서 사 한 두 개 전세를 그래서 그걸 다시 월세로 주는 거죠. 반상한테. 그런 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차이점이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또 뭐냐면 여기 있네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상품화폐 경제 발달과 연결돼 갖고 여러 가지 이제 이득을 챙기려고 했다. 여기 밑에 있네요. 예. 그래서 이 경영부는 상품화폐 경제와 연결돼서 이익을 챙기려고 했다. 이 내용이 그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농작물도 농업 생산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쌀뿐만 아니라 이 담배, 채소, 그 다음에 엽로, 약재 같은 상품 작물 전후 재배해서 판매 수익을 얻으려고 해요. 예, 이게 한 세 번째죠. 그래서 상품 화폐 경제를 이용해서 상품 작물 정업 재배해서 판매 수익을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세네 가지가 나왔어요. 일단 계층적으로 다르고 일단 경영 목표도 농업적 자본을 효율적으로 투자해서 경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지대에 인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했고 착용도 하려고 했다. 그다음 농업 노동력을 초과한 착용한 노동진은 다른 농민이 다시 물려줘 수소 중간에 이익을 지은 중답주 역할을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경영 분홍으로서 상품화폐 경제와 연결시켜서 상품 장비를 정업 재배해서 판매 수익을 높이려고 했다. 그래서 종전에 지주와 다른 점을 쓰시면 돼요. 종전의 지주는 지대 수입만 가지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는 그런 활동을 했다. 자, 하지만 그 경영 분홍의 가장 큰 특징은 또 농업 노동력 적실하게 노동력을 가지고 조달하고 최대한 활용한 데 있다. 여기에도 이제 네 가지 또 특징이 있대요. 여기.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처럼 그다음에 강자를 했기 때문에 이 소빙농을 뭘로 인용하려고 했죠? 임노동자. 그래서 임노동자로 활용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들을 임금을 주고 단기 고공. 아까 고공은 뭐라고 했죠? 그 당시 농업 노동자를 얘기하죠. 그리거나 소빙농층에게 농기나 농을 대여 품앗이로서 보상 노동을 이제 받기로 했다. 그래갖고 일종의 아까 얘기처럼 그 자기가 받은 땅 등에 빌린 땅을 일부 또 이렇게 나눠주고 그리고 그래 농기구 농을 또 대여하고 그 과정에서 또 돈을 받는 그런 것들을 이용했다. 그래서 고용자로서 경영 분홍과 피고용자 농민의 관계는 적어도 신분적으로 상하 관계일 수 없다. 왜냐면 예전에 지주 전호제의 관계에서는 대개 지주는 어떤 사람들이죠? 양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호는 평민이 많죠. 근데 여기에서 경영 분홍은 아까 살펴본 거죠. 평민도 있고 천민도 있고 그다음 일부 양반도 있지만 되게 이 양반들 상당수가 뭐죠? 그냥 잔반 계층이죠. 평민과 비슷한.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는 상하 신분 관계보다는 어떤 신분적인 관계보다는 경제적 관계가 우선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고용자로서 경영분홍과 피고용자 농민의 관계는 적어도 신분적 상하 관계일 수가 없었고, 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그런 까닭에 그 당시 그 노동의 대가로서 임금 또는 다른 보상이 반드시 지급되는 경제적 관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하지만 경분홍의 노동력 통해 지연을 갖춘 경영자로서 철저했고 따라서 소빙농의 농시를 빼앗고 그다음 농사 시기를 빼앗고요 노동자 노복처 부였다는 악동들을 좀 호독했다. 왜냐하면 상하관계가 아니어도 신분적으로 그 뭐냐면 경제적 관계로도 지금도 있지만 경제적 관계에서도 항상 뭐가 있어요. 준 신분, 신분적 관계도 같이 있죠. 그런 것들이 항상 남아있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경영 분홍층은 이러한 중간적 입장을 말미암아 조선 후기의 사회 신분제의 동요를 틈타 합법 또는 비합법적으로 양반 신분을 상승하여 양반 지주로 편입됐고 이를 갈구했고 그 과정은 이제 뭐냐면 중세사회 해체 과정을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새로운 사회 질서를 열었던 단설 계층화는 양면성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들 신분제도 편입하려고 했지만 또 그들이 이제 편입되는 과정에서 양반 수가 늘어나죠. 그러면서 신분제가 어떻게 돼요? 해체되죠. 그러면서 이런 양면성을 동시에 보고 있다. 그리고 반상제 무너지는 그 계기를 마련했다. 뭐 이렇게 경영 분홍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 경영 분홍이 나올 가능성이 좀 없긴 하는데 나와도 경영 분홍과 양반 지주의 어떤 차이점 한 두세 가지 써라? 이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상업적 농업의 발전 볼게요.
조선후기 때는 강작이 확대되고 농촌사회 분화되고 그 다음에 또 도시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그 비농업 인구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또 있고 도시에 이제 각종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기호식품도 필요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제는 종전에 그 소장료 처분을 하는 이런 그 지주층이나 시장 판매 목적으로 경영분농증이 그러니까 경영분농증이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 상업적 농업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문제부터 이제 그 지문부터 읽어볼게요. 맨 마지막에 197페이지 맨 마지막에. 자, 상품 작물에서 상업적 농업에서 가장 그 비중을 차지한 곡물이다. 이 곡물은 되게 뭘까요? 쌀이 쌀. 예. 그래서 그 중에 쌀을 먹는 품주가 망해지고 도시가 발달하면서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국이 으뜸이었다. 그래서 지지층과 분홍층은 넉넉한 형편을 이용해서 고가의 지역적 시간적 차이를 이용해서 이익을 극대화시켰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가을 때 파는 것보다는 봄에 파는 게 이익이 극대화되고 그 다음에 수도권 도시 지역보다는 농촌 지역 같은 거 있죠? 그런 데에서 이제 쌀 생산해서 뭐냐면 공급하는 방법이 이득이 되는 거죠. 농촌에 팔면 별로 이득이 안 되겠죠. 도시에 갖다 팔아야겠죠. 자, 다음은 이 시기에 의생활 중심으로서 당연히 목면 이것도 상품작물로 이제 하죠. 상품화돼서 이익을 이제 극대화시켰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그 상업적 농업 특성을 잘 드러나는 작물은 부식, 그러니까 반찬거리, 기호품, 그리고 약재 이런 것도 이제 상업적 농업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들은 되게 부식품이나 기호품, 약재 이런 것들은 되게 뭐 어디에 생산을 할까요? 뭐 쌀이야 뭐 그냥 저기 평야지에 이제 도시에 좀 떨어져도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되게 지금도 그렇지만 되게 도시에서 근교에서 재배해. 지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원거리를 하다 보면 뭐 수송료가 많이 들죠. 그러니까 수송비를 단축해서 그래서 이제 뭐냐면 주로 도시 근교에서 이제 했는데 그 당시에 뭐 그 약박 같은 거 약재를 이제 생산하는 밭을 약박이 나가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약원동 지금 있죠. 거기에 이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비단 같은 거 비단 있죠. 목면 이런 것들 누에꽃이 있죠. 이런 것도 많이 생산하는데 잠자가 붙은 지명들은 대개 보면 그 예전에 누에꽃을 생산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잠실 있죠. 잠실도 원래는 그 누에꽃을 생산하는 지역이었어요. 원래 그게 이제 잠실이 된 거죠. 하여튼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약재 생산 그 밑에 있고 그 약재 중에서도 제일 이득이 된 게 인삼이죠. 인삼은 원래는 천연에서 자라는 산삼이죠. 그런데 이게 수요가 많으니까 인공 재배를 돼. 그러면서 이제 인삼이 이제 상품 작물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국제적으로 인기 있는 게 뭐냐면 인삼이에요.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에 갖다 팔면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게 되고 나중에 일본이 인삼 때문에 은이 많이 조선 쪽으로 유출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인삼을 이제 재배를 하죠. 예, 자체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삼이 중국에 가니까 이게 되게 고가가 팔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서양 외교사들이 선교사들이 보니까 인삼이 좋거든. 이거 인삼을 좀 싸게 구할 수밖에 없나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지금의 북미 지역에서 그 인삼과 비슷한 것들이 이제 발견이 돼.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또 갖다 팔고 그렇게 하는데 자 하여튼 그 다음에 또 이제 담배도 재배를 하죠. 담배. 그래서 남초다우는 담배도 그 당시 많이 재배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상업적 농업은 기존의 지주층보다는 주로 누가 했다? 경영분농층이 이제 주로 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쭉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또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뭐 이게 이제 모내기법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자료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걸 뭐냐면 뭐 강작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고요. 자료 3번도 강작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뒤에 보면 자료 5번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노동력을 빌려서 고공농업이 행해졌다. 이런 것들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있는데 거기에 쭉 보면
자료 10번을 보면요. 이게 농간을 건립한다 해갖고 이제 일성대문은 이 당시 이제 정조 때니까 18세 후반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농간을 주로 누굴 이용했을까요? 자, 그 경영 분농들 농간을 이용해서 그들 이제 덜 파견해서 새로운 농법을 이제 전파시켜야겠다. 그 내용이 이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그 자료 12번하고 뭐 13번 이런 것도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상품 작물들을 이제 재배를 하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쭉 있는데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토지의 상품화의 진전과 지주의 경영의 변동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당시에는 토지의 이제 매매, 개간,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토지의 상품화가 되면서, 토지가 이제 소유의 불균형 문제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것을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토지가 상품화 됐다. 이건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지주 경영에 봉동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조선 후기 지주 경영은 토지의 상품화와 신분제 변동에 적응하는 전개되었고 이러한 변동은 부재지주와 제지지주에서 모두 나타났다. 자, 대지주들은 대부분 서울이나 기타 도회지에 거주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주로 읍소대지에 살고 있었다. 경기, 강원, 춘천 남부지방은 서울의 부재지주의 땅이 많았고 경상도와 전라도 각 지방의 문벌 및 건세가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이들 부재지주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매매, 개간을 통해 전국 각지의 대토지를 집적하고 그 과정 속에서 장시 유통망과 해운, 수원을 염두에 두고 토지를 집적하고 있었다. 소작농은 신속하게 저렴하게 거주지를 옮길 수 있었고 경우에 따른 현지에서 판매된 것이 유리했다. 자, 이러한 형태의 부재지주, 특히 거경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갖고 서울 중심한 전국적인 교육과 유통망을 발전에 따라 지주 토지 소유의 정형을 이뤘다. 그래서 급격하게 발전됐다. 이때 부재지주들은 예전에 이제 그 작계지 형태가 아니라 이때는 뭐겠어요? 보통 소작지 있죠. 소작을 주고 그래서 뭐 그 뭐냐면 타조법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아니면 그 여러 가지 뭐 도조법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재지주는 중간 관련 마름을 뒀어요. 마름. 그래서 이 마름을 통해서 통제를 했다. 이런 것들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부재지주 마름에게 토지 가까이 살고 성실한 자기를 공정에 선택하고 함부로 이자가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자기의 선택과 관리에게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그래서 이자기란 건 뭐냐면 한번 정해지면 쓸데없이 뭐냐면 소작권을 변동시킨 거 있죠. 이런 걸 하지 못하도록 이제 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부재지주의 경영 형태가 이제 군방제의 대표적인 건데 이건 각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편 뒤에 넘어가서 그 다음 달랑 보면 자신의 거주지 근처에 경작 토지를 마련하면서 중간 관리를 배제하고 토지 경영에 적극적인 지주가 있었다. 이걸 직영지라고 해요. 직영지.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조선후기 때 농장 형태 있죠. 농장 형태는 예전에 작계제가 아니라 작계제는 이제 부재지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건데 이때는 이제 직접 해가지고 직영지 형태가 확대돼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경영지주라고 하는데 이들은 원거지 토지를 계속 팔고 근거지 토지를 사들이면서 토지의 소재지와 거주지를 당일 내에 일치시키죠. 자기가 거주지를 중심해서 그리고 지주가 수시로 농지의 작황을 살펴야 토지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출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계획적으로 토지에서 사들인 결과 한지의 농장을 칭할 수 있을 만큼 대지로 성장했다. 대개 조선 전기 때 농장은 작게지고 그 다음에 뭐죠? 이런 부재지주죠. 근데 조선 후기 때 더라도 부재지주는 작게지 형태가 아니라 이제 뭐죠? 이제 아까 치면은 지주 존호제 그러니까 소작제 형태 타조법이니 뭐 도조법이니 근데 이 농장이 아직까지 계속 남아 있었어요. 이건 직영지 형태야. 그래갖고 이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그림 중에 이런 게 있어. 거기에 이제 여러 명이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앞에 관리하는 사람이 담배 피는 그 모습이 보이죠. 그건 이제 누구냐 지주나 지주의 대리인들이 보는 거야. 이게 직영지 형태인데 왜냐면 그
대개 이 직영지들은 누구한테 경작을 시키냐면 솔고노비들에게 시켜요. 노비들에게. 근데 솔고노비 입장일 때는 일을 하나 마나 뭐야? 똑같죠? 그러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뭐야? 감시를 두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직접 감시하거나 아니면 감시하는 사람 사가지고 보도한 거죠. 그래야지 일을 하는 거잖아. 그런데 소작지 같은 거 보통 이제 타조법이나 이런 데서는 감시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상식적으로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2분의 1을 해야지 먹는 거니까 열심히 할 거 아니야. 감시에 필요 없이. 이게 좀 약간 차이가 있는데 되게 감시하는 사람을 두는 거는 어떤 식이다? 직영지 형태야. 직영지. 예,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들 경영진은 지주 경영에서 이제 반분 타작의 병작절을 되도록 줄이고 그 대신에 아까처럼 자작 경영을 확대하죠. 그래서 필요한 노동력은 노비, 머슴, 임노동하지만 주로 이제 노비들, 머슴들 많이 해. 그때 이들 잘 안 하니까 감시할 필요가 있겠죠, 이들을. 자, 하여튼 그 내용들은 이제 있고 그 자세한 거는 뭐 밑에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되고요. 지대의 변동 볼게요. 지대라는 건 뭐야, 지대는? 일단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지대는 뭐죠? 내가 땅을 빌려주면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내는 게 뭐죠? 지대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땅을 빌린 임대인이 땅을 빌려준 임차인에게 그 뭐냐면 아니 잠깐 제가 말 잘못했는데 임차인은 그 뭐냐 빌린 거죠. 거꾸로예요. 예, 임대인 그러니까 지주죠. 이 지주가 그 당시 소작인들 임차인에게 땅을 빌려준 대가로 그 가치 그러니까 대가로 얻는 것이 뭐냐면 지대인 거야. 지세는 거꾸로죠. 이거는 국가 세금을 내는 거죠. 거꾸로는 아니라 국가 세금을 내는 게 지세고 지대라는 거는 지주인 임대인이 그 다음에 임차인 지주 그 소작인들에게 땅을 빌린 대가로 해갖고 받는 게 뭐다? 지대다. 근데 지대를 받는 방식이 이제 기준이 각기 다른데 이게 타조법이 있고 뭐 도조법이 있고 뭐 직조법이 있고 그래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 정리해서 얘기하면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자 조소기 때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게 이제 조소기 지대에 걷는 방법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타조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잘 알려지지 않지만 그 당시 많이 했던 집조법이 있어. 직조법.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타조, 집조, 도조법 있죠. 도조법. 도조법을 정조법이라고 해요. 정조법. 이거 집조법도 넓은 범위에서 뭐냐면 도조법이야. 그러니까 도조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정조법하고 집조법 두 가지 있는데 우리가 많이 말하는 그 도조법을 뭐라고 하죠? 정조법이라고 해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냥 따로 집조법이라고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제 수학 시기가 이제 있는데 타조법은 정률지대죠. 이미 뭐죠? 2분의 1. 그래서 내가 뭐 얼마나 그러니까 그 생산에 따라서 반탕하는 거지. 내가 100석을 하면 그 다음에 50석을 갖고 그렇게 하고 자 도조법은 뭐죠? 정액지대죠. 정액지대는 뭐냐면 생산량의 그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얻는 건데 예를 들어 이제 뭐 50석이라고 약속을 정하면 뭐 풍년이나 흉년 상관없이 무조건 50석 받는 거야. 근데 이에 반해서 타조법은 뭐죠? 풍년, 흉년에 따라서 양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유례 걷는 거 타조법이고 이미 결정된 것을 이제 풍년에 상관없이 걷는 건 도조법인데 그럼 직조법이 뭐냐? 직조법은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결정하는 시기가 농사를 시작하는 그 전부터 결정하는 게 아니라 타조법이나 도조법은 농사 시작하기 전에 이미 딱딱 반탕하자 아니면 뭐 풍요에 상관없이 3분의 1만 걷자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근데 얘네들은 직조법은 농사 시작할 때가 아니라 농사가 어느 정도 이제 추수기 때 한번 이제 간평을 해요. 그러니까 지주라든지 그 대인이 와갖고 한번 둘러봐. 그리고 나서 그때 뭐냐면 자기나하고 결정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이제 누가 유리할까? 일단은 지주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소작이 입장 도조법이 제일 유리하고 두 번째가 타조법이죠. 그리고 마지막 분류하기 지조법이야. 왜냐면 간평을 하는데 일단은 농사를 아무리 못 지어도 일단 지주 입장 때는 어떻게 돼? 어떻게 뜯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 군데 중에 많은 농사표가 많이 익은 데만 가갖고 이걸 기준에 세금을 걷는 거야. 지대를.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타조, 집조, 도조법.
그래서 조선후기 때는 어느 게 주였냐? 학계에 여러 가지 서 있어. 그래서 18세기 때는 도조법이 주였다. 그런 설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아니다. 타조법이 주였다. 아직까지 도조법 등장만 했고, 이 교과서에 두 가지 관점이 동시에 실려 있어요. 책마다 좀 다르지만. 그렇지만 교과서에 없는 지조법이 있어. 지조법은 조선후기 때 전반적인 뭐냐면 세금 지대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19세기 때 밀련 나올 때 그 당시에 지대 수치 방법의 특징을 써라. 그게 있거든요. 두 가지 쓰라고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도조법과 지조법을 방식으로 거뒀다. 그러니까 이 출제자분은 타조법이 이제 일반화됐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죠. 도조법이 일반화됐다는 거. 18세기 이후부터.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지세가 그 당시 급납화되죠. 그러면 당연히 지대도 어떻게 되겠어요? 급납화되죠. 그러니까 국가에 바치는 세금이 급납화되면 지대 또한 어떻게 되죠? 급납화되는 거야. 예, 그런 것도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도조법에서는 일부 모든 도조법이 그런 게 아니라 일부 뭐도 있냐면 도지권도 있어요. 도지권. 예. 도지권은 이제 매매, 양도,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이죠. 그래서 경작권이 소유권과 분리돼 갖고 매매, 양도,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도지권이라고 해요. 이거는 도조법을 이제 받고 있는 사람들 다 그런 게 아니라 일부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 그 내용을 볼게요. 자, 소작제 지대는 고대부터 수확량의 분배율만 미리 정했다가 매년 수확한 생산물 이를 분배하는 걸 무슨 법이라고 하죠? 타조법. 이걸 변작 반수라고 하죠. 또 소작제. 그래서 생산량의 2분의 1. 그래서 지주는 땅을 그러니까 자기는 노동력을 내어 변작하여 수확량의 50%를 갖는 거다. 이게 변작 반수라고 하고 그래서 종자 각종 지세 부대 비용은 조선전기 종자 각종 지세는 지세가 부담하는 원칙이야. 이게 원래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땅을 지세라는 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거잖아. 근데 조선후기 때 들어가면서 소작인들이 이걸 부담했고 북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지주가 부담했다. 그래서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작인들이 뭐죠? 지세를 부담을 했다. 이렇게 이제 정가된 거. 자, 타조법은 수확량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므로 자기는 조도와 만두의 수확 시간차를 이용해 경작지에서 지주 몰래 작물 빼어나기도 하고 수확하고 타작할 때 농가를 부리게 했으며 지주의 땅은 소작량과 상관없이 특수작물 지주 몰래 재배했다. 다 이거 뭐 지주한테 불리한 거죠. 속이는 거잖아. 생산량을. 예. 자, 이와 같이 자기층은 조직적 항주의 부재 지주는 사실상 대응을 못했다. 그다음 18세기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제 타조법 같은 고조 후기 때 등장해가지고 16세기 후반에 일반화됐던 법이고 18세기 때 들어와서 뭐가 등장한 도조법이 등장해요. 도조법. 자, 그래서 이제 도조 또는 도지가 등장했는데 이거는 봄철에 지주와 자기 간에 미리 소작료를 정해요. 대개 보면 일정한 액수를 정해요. 풍류에 상관없이. 그래서 근데 대개는 3분의 1 정도 정해요. 3분의 1 정도. 그래서 이때는 대신에 종자와 지세는 모두 자기들이 부담하는 거야. 자, 도조는 풍년과 상관없이 고정적인 수익과 지출 고조해야 하는 지주의 입장. 특히 국방이나 간증의 편리한 수치 방식인데 그럴 필요가 없는 부재지주에게도 원격지 토지의 관리 부담이나 지대 수치의 분담을 줄 수 있다. 왜냐면 이 도조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에게 유리했지만 또 일부 지주들의 입장에서 유리해. 왜냐면 부재지주들. 이런 데 관리할 수가 없잖아. 그 아까쯤에 말한 것처럼 타조법에서 이게 생산량 줄이는 방식, 농간하는 것도 관리할 수 없죠. 그럴 경우에는 일정한 액만 수치하면 되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 이렇게 수치하면 돼. 대신에 관리 비용은 그만큼 뭐예요? 줄어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농민의 입장에서 도조도 손해인데, 도조 자체가 타조에 비해 적은 데다가 영농을 장려해서 총생산을 늘리면 그만큼 자신의 수익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비율을 걷는 게 아니라 정해진 액수에 따라서 걷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점토를 개간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등 기여활동에 지주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도조를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자, 그리고 그들 경우에 도조액은 보다 저렴했고 그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었다. 자, 하지만 문제점도 있어요. 왜냐면 풍년이 이제 수확봉들 되게 급식하잖아. 차이가 있고 그런 토지에는 도조가 적용될 수 없어요. 예.
그 풍년과 홍련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토지가 어떤 걸까요? 천수당. 천수당은 주변에 그 수해시설이 별로 없어. 그래서 그 물을 어떤 식으로 받냐면 하늘의 비에 유지하는 거야. 그러면 어느 정도 적정한 강우량이 나타나면 풍년이 되겠지만 적정한 강우량이 아니라 이제 가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쫄딱 망하는 거죠. 근데 쫄딱 망한 상태에서 뭐냐면 정액이라도 내라고 하면 못 내는 거 아니야. 근데 정률 내면 쉽게 낼 수 있죠. 왜냐 적은 만큼 그냥 조금만 내면 되니까.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 당시 논의 수해 시설이 제대로 갖춘 거에만 도조가 될 수 있다. 천수답은 뭐냐면 이건 도조가 안 돼요. 타조법이 오히려 더 유리해. 이런 것들은. 또한 이항법의 보고에 따라 소출이 증가되자 도조에서 타조로 이제 돌아가는 경우도 많았다.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 왜냐면 지주 입장 올 때는 이항법이 널 보면서 소출이 증가하면 관리 비용의 상승만큼 생산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조보다는 타조가 낫겠다 해서 또 계약을 바뀌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말했지만 타조와 도조의 중간 단계가 있죠. 이게 뭐라고 하죠? 집조법이요. 그래서 실제로 집조법이 많이 행해졌어요. 이 집조법이 이제 전라도 지역에서 많이 성행했는데, 아까 이 집조법은 수확이 임박할 때, 아까 이제 도조라든지 타조는 수확이 시작될 때 결정된 거죠. 비유, 액수나. 근데 이 직조는 수확이 임박할 때 지주와 자기니 그의 작황을 보고 그 자리에서 지대를 측정하는 방식인데, 요거는 문제는 좀 지주가 유리한 방식이 있어요. 왜냐면 지주 입장 볼 때는 좀 여러 밭 중에 논밭 중에 뭐예요? 제일 잘 된 것만 보고 농사 잘 지었지 않냐 이제 압박을 하면 땅을 빌리는 입장에 자기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래갖고 일단 이제 예상 수확의 3분의 1이 이제 이게 뭐냐면 도조보다는 부담이 컸다. 그래서 지네 실제 수확의 3분의 1이었다. 그러니까 직조는 예상 수확의 3분의 1을 납부하는 도조보다 부담이 컸지만 풍년과 홍련에 따른 그 위험 요인에 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에게 불리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냐면 예상 외에서 도조보다는 더 많이 걷었지만 홍련의 경우에는 뭐냐면 자기들이 사정을 봐줄 수 있죠. 근데 되게 원칙상 그런 거고 실제적으로는 그냥 홍련이어도 그 지주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압박을 해가지고 더 걷고 그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해요. 예. 그래갖고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하면서 잉여 곡물은 그 최종적으로 상품 판매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지주의 지대는 화폐 급락의 형태로 수출될 수 있었다. 화폐 지대는 이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지세가 급락화되면서 지대도 어떻게 될까요? 급락화됐다. 그래서 화폐지는 지역에 따라 돈도지, 도지전, 전도지 여러 가지 불렸는데 그 명칭에서 알 수 있지 어디에서 파생될 수 있다는 도지에서. 그래서 화폐 경제 확대되면서 안정적 화폐 수요 얻고자 하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8세기에서 19세기 초에 상품화폐 경제가 더욱 발전에 따라 부재지주의 경우에 도지에서 다시 타조제로 회귀하는 가운데 현물지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새롭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는 지주제 위기를 극복해 부재지주도 지주 경영에 적극 참여하면서 지대를 상품화 과정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식이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앞에 건 18세기, 17세기, 18세기 때고 18세기 말부터 19세기까지는 이제는 지주도 다시 뭘로 회귀하는 도지에서 타조로 회귀하는 그런 형상들이 등장했는데,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부재지주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지주 경영에서 자기가 이제 참여해가지고 하려는 경향도 했고, 상품 위에 극대화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에도 한 거에서 도조법은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죠? 그러니까 농간을 피우니까. 근데 이때부터는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관리 감독을 다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생산력도 얻을 수 있고, 많은 생산력을 얻을 수 있고, 또 관리 비용을 자기가 직접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도조보다는 타조가 더 유리한 거죠. 이런 반동 형상도 일어났다. 근데 이건 너무 어렵게 설명돼 있고 그냥 교과서에서 통론 정도 되면 타조법하고 도조법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장점, 단점, 특징들. 그리고 도지법도 그 타조법과 도조법의 중간역인 집조법 있죠. 집조법의 특징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쭉 이제 농업 경영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에 이제 자료 내용을 이제 좀 보면, 자료 5번에 보면, 거기에 이제 그 평강과 향리의 토지를 널리 점령하고 떠도는 사람들 모아서 병작하여 수확을 거둔 그 패단이 사전보다 심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료 5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변작 반수제 이런 것들인데 자료 5번에도 볼 수 있듯이 이건 태종 16대죠. 요거는 그 조선 초기 때요. 조선 초기 때는 변작 반수제가 일반화되지 않았어요. 이거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여기 보면 자료 8번을 보면 자료 8번은 자, 이 자료 8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타조법 안에서 이 자기들이 그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냐면 꼼수를 부리는 그 내용이 있어. 왜냐면 이렇게 해야지만 자기가 이제 정률지대에 대해서는 수확량의 반만 내야 되니까 수확량 자체를 어떻게 속이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관리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제 요때는 18세기 때는 뭘로 하려고 했다? 도주법 전환을 이제 지주들이 좀 등장을 했죠. 부재지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같이 시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쭉 봤고, 그 다음 영정법하고 이제 비총제를 보자. 자, 조선후기 때 세제 개편들이 쭉 일어났어요. 그래서 조용조청에서 전세 개편은 이제 그 당시 연봉 구등법이 최하 등급인 4도에서 6도를 정한 영정법이 이제 정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비총제도 해가지고 이제 총액제가 실시됐고요. 그 다음에 또 군역법에서는 뭐가 실시됐죠? 군역제도는 그 군역법. 그 다음에 또 공납에서는 뭐가 실시됐죠? 대동법. 그래서 그와 관련된 전세제도 개편 내용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뿌셈에서는 좀 약간 좀 자세히 돼 있고. 그러면 먼저 살펴볼 것이 이제 전세제도야. 전세제도는 앞에는 지대는 그 당시 그 임차인 임대인에게 그러니까 자기니 그러니까 자기니 지주에게 땅을 빌린 대가로 내는 거죠. 근데 이 전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주가 또는 자장동이 자기가 땅을 소유한 그 대가로 뭘 내는 거야? 세금을 내는 거야, 국가에. 근데 대개 보면 전세는 누가 납부를 해요? 자gin층이, 이렇게 납부를 해요. 예, 왜냐면 자기가 내진 않았지만, 예, 뭔가 떠넘긴 거죠. 전가받은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고, 전세제도는 그렇게 피준이 높지가 않아요. 예전에 했지만, 이건 양반지주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낮추려고 하죠. 그래서, 큰 비중이 없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영정법부터 볼게요. 영정법은 자 세종시대 때 그 공법이라는 게 있죠. 정분 6등법하고 연분 9등법. 그래갖고 이제 전품에 따라 6등급 나누고 그 다음에 한 해 풍년에 따라서 9등급 나누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문제는 이게 상당히 복잡해. 세금 계산하는 게. 그래가지고 특히 양반지주들이 이제 뭐냐면 반발.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연분 구등법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 최하등급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이 이제 나중에 등장을 하게 되고 뒤에 넘어가 보고요. 그래서 16세 후반에 들어와서는 매년 농사의 풍운과 상관없이 대부분 논의 연분 구등법은 하년 또는 하중년 한 거예요. 그러니까 4두에서 몇 두를 걷는다? 6두를 걷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제도화된 게 뭐예요? 영정법이에요. 영정법. 자, 그래서 전분 6등은 그대로 통용됐지만 앞에서 연분 9등은 전토마다 다포나 연분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토지 소유자들의 인하 요구와 대토지 소유자는 주 누구겠어요? 지주죠. 자, 지주들의 인하 요구와 소농민층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 전세 부담을 줄여준 것이다. 더구나 각종 산수미, 대동미 등 세역이 정액세로서 토지에 집중되기 때문에 전세 부담을 최소화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만약에 영정법이 이제 뭐냐면 실시한 배경 이렇게 쓰면 두 가지 쓰면 어떻게 됐어요? 일단 대토지 소유자의 인하 요구와 소농민 몰락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각종 산수미, 대동미, 세역 등이 정액세로부터 토지에 집중되기 때문에 전세 부담이 최소화시킬 수밖에 없었다. 두 가지 쓰시면 되겠죠?
자, 본래 조선의 국가는 공법을 제정할 때 조세를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되는 토지의 측량, 양전을 내야 돼요. 그래서 보통 20년에 한 번씩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를 부정한 지척대, 지척이라는 것은 어른 손법을 기준으로 하는 대신에 공법 때는 뭘로 했죠? 주척을 기준했죠. 그래서 이걸 양전초로 이제 사용했고, 그래서 연분 등재의 공평을 위해서 수조권자가 직접 답헌하는 대신에 경창을 파견해서 했다. 그리고 연분등재 협작에 용이한 개별 토지 단위가 아니라 면 단위로 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바뀐다는 얘기가 쭉 있는 거야. 임진왜란 이후에 국가의 정결이 크게 감축되고, 그나마 남아있던 전정마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그리고 선조 때 양전을 시작했지만 당초 계획대로 끝마치 못하고 도중에 중단했고, 그러다가 1603년에 가을에 다시 시작해서 봄에 마칠 수 있었다. 그리고 하지만 모든 군현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각 도별로 몇 개 군현만 샘플로 해가지고 뽑아서 했다고 이제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전을 이제 쭉 했는데, 이와 같이 토지의 부실된 상황에서 예쪽 공법에 규정되어 연분을 엄격하게 정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분 구등법은 하한연과 하중연을 채정하게 되죠. 그 결과 재정이 부실할 변할 수밖에 없었다. 인조 때 다시 양전 실시했는데 이때의 토지를 보다 정확하게 측량하기 위해서 등급마다 길이에 따른 이전의 양측점 대신에 그 6등전 대신에 모두 단일 양측점 해서 1등점척을 사용했고, 양전 중에 실무자 농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돈의 군현을 바꿔 토지를 측량하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당시 인조 12년에 그 당시 양전을 할 때는 예전에 수동이측법이 아니라 이제 뭐죠? 양측 동일법을 했고, 그 다음에 양천 중에 실무자 농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군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군현을 바꾸도록 했다.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에 부분은 뭐와 관련된 거죠? 연분 구등법과 관련된 거고, 뒤에 부분은 지금 측량과 관련된 거니까 뭐죠? 전분 육등법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인조 때 처음으로 뭐냐면 양척 동일법이 나왔다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뭐냐 제도화되기 시작한 건 뒤에 호종 때요. 호종 때 이거 좀 구별해서 이제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양전 사업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쭉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갑술 양준 결과 임진왜란 전 파악된 토지 교수의 80%가 양안에 등재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토지 측량이 공평하지 않은 데다가 전반적으로 전품이 상승되고 있었다. 전품 상승을 앞서 선조 때 계묘양전 때 워낙 전품이 낮게 등장한 탓에 갑수양전 때 이 전품을 대거 회복을 했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연분구등법 원칙대로 적용될 경우에 어떻게 돼요? 여러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몇 등급을 했다? 아까 아침에 이제 4등급, 6등급을 갈래져 걸었잖아요. 이걸 확정시킨 것이 영정법이에요. 그 영정법 언제 시작했다? 인조 때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양전사업 결과. 그리고 그 앞에서 양전 도중에 그 뭐냐면 단위 양측쪽에서 1등급을 자유고 이제 하는 방식이 있죠. 이런 것들 이제 수동이측에서 뭘로 바뀌었다? 양측 동일법 바뀌었는데 요건 그때 약간 바뀐 거고, 이걸 제도화시켜서 명문화시킨 거는 언제 때다? 효종 때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해주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양천 동일법 아니 영정법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 비총재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비총재는 비총재는 뭐냐면 그 예전엔 총액제가 있어요. 조선후기 때 비총재 총액제를 실시했죠. 그래서 이제 비총재는 토지 전세를 일정하게 정해놓은 거야, 국가가. 그리고 그 안에서 뭐냐면 세금을 걷도록 하는 거죠. 총액제 일종이에요. 총액제. 자, 그럼 보면 자, 조선의 국가는 공법을 통해서 토지의 등급에 따라 일별의 면적을 달리하여 결당 20두를 정액 수치하려고 했다. 하지만 토지의 등급과 면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고, 그리고 그나마 지주층의 반발로 직면해서 부세 불공 등과 소농민의 몰락을 심화시켰다. 이에 조선 국가는 양전을 정확하고 공평하게 대신에
아까 말처럼 뭘 포기한다고 했죠? 연분등제를 포기했죠? 연복구등제를. 그래서 몇 개월만 결당 4두만 걷기로 했어요. 근데 교과서는 이제 최근 4두에서 6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하지만 연본등재에서 추구한 재해에 대한 전세감면 조치. 4등급 했지만 일단은 급제 다른 형태의 이제 형식으로 보완했다. 왜냐하면 일단은 4두 걸었지만 또 뭐냐 가뭄이 들면 어떻게 돼요? 감해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전 시기에 비해 농업생이 발전하고 있었지만 이 시기의 농업은 여전히 기후와 자연 조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풍륜이 수시로 교체됐고 급제를 하기 위해서는 호주에서 뭘 했냐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지만 그걸 파악을 해야 되겠잖아. 그래서 누가 중앙정부에서 뭘 파견했죠? 경찰관과 도사를 파견해요. 경찰관은 뭐 하는 거냐면 이거는 국가에서 특별하게 지방에 문제가 있을 때 국가에서 관리가 중앙의 명을 받고 왕의 명을 받고 파견되는 그런 사람을 경찰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경찰관을 파견해서 답헌을 해. 답헌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호조가 세액을 정해주고 그리고 이거 얼마나 감면해 줄 걸 이제 정해줘요. 근데 문제점은 경찰관이 한번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지방 수령들이 와가지고 달라붙어 갖고 어떻게 돼? 우리 지역에 있는 걸 좀 약간 감해달라. 감해줄 수 있는데 와서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그러면 또 뇌물 공세도 하고 이게 민폐 안전이.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경찰관 답헌제들을 이 문제가 많으니까 이걸 고친 것이 나중에 뭐죠? 파견을 금지하고 실시한 게 비총제예요.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호주에서 발표한 급제의 범위, 깎아준 범위가 각 지역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대부분 되게 덜 깎아주려고 했고, 그다음 중간층, 농간층이 경작자인 농민들이 미치지 못했다. 또 경찰관은 추수전에 파견되는데 일반적 추수에 파견됐기 때문에 답헌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질이 없고, 그 다음에 아까 말처럼 경찰관 적대 비용 있죠.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 그래서 급제 범위가 너무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고 국가적으로 많이 늘리려고 했고 두 번째 중간층에 농간이 많았고 세 번째는 경찰관 추수전에 파견해야 되는데 추수전에 파견하고 파견된 경찰관의 접대 비용이나 뇌물 같은 것들이 행해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고쳐야겠다 해서 18세기 초반 때부터 이게 언제 때냐면 이제 그 영조 때. 자, 영조 때 조선국가라고도 이게 조선국가보다 조선은 이렇게 하기가 좀 한데 좀 약간 말이 이상하네요. 조선국가는 경찰관 파견을 중지하고 감사와 수령에게 답헌을 포함한 전 과정을 추구했다. 이제는 경찰관이 이제 파견되는 게 아니라 이제 지방에서는 이제 중앙에서는 그다음에 총 강수량을 이제 계산을 해요. 지금까지 누적된 누적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 총 강수량을 평균을 내. 그래서 지방에 할당을 시켜. 할당을.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이제 강수량 한 10년, 20년 총 누계를 보니까 강원도는 대략 재총 그러니까 깎아줄 수 있는 범위가 한 10만 결이다. 이렇게 내줘요. 그 안에서 너네 깎아주라. 그러면 감사가 받고 이제 10만 결 깎아주면 이제 또 나눠주겠죠. 각 군에다가 그 춘천 지역은 2만 결 깎아주라. 어떤 지역은 5천 결 깎아주라. 이 식으로 하면 또 그걸 받고 재결수를 계산해가지고 또 깎아줘. 그러면 실제 깎아주는 거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그 지방의 수령들이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수령들이 위임해가지고 그 깎아주고 그것을 누구한테 보고하죠? 감사가 보고하고 감사가 호주한테 보고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그리고 만약에 하다가 수령이 이거 보니까 더 깎아줘야 되겠다 하면 이런 식으로 또 보고를 해가지고 깎아줘요. 그래서 예전에는 중앙에서 호주에서 경찰을 파견해갖고 파악한 다음에 깎아주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는 지방에서 이제 중앙에서 예전에 데이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총액을 먼저 결정한 다음에 비총을 결정한 다음에 각 도별로 나눠주고 그 도별에서 또 각 군에 내려주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지방 수령들이 깎아주는 범위를 정해주죠. 근데 지방 수령들이 깎아주는데 그 과정에서 더 깎아달라고 하면 또 보고해서 더 깎아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령에게 자율권을 부여해주는 방식으로 했던 게 무슨 방식이다? 비총제예요. 이게 이제 영조 때 대정통포의 명문화되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비총재는 사실상 여러 수학에 비교하여 수치한다는 점에서 세종 때 공법의 원리에 충실히 구현됐지만 실제 운영강에서는 제일 중앙정부의 안정적 재정 수치예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점인 거야. 중앙정부에서 재결수를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줘야 되는데 실제로 재결수를 넉넉하게 안 잡아줘. 그리고 위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깎아달라면 깎아줘야 되는데 보고 올려도 안 깎아줘. 무조건 한번 내린 지시는 무조건 채워야 돼. 그럼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자, 그러면서 백지 증세가 이루어진 거야.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제 뭐 내가 가평군에 있는데 수령이 딱 받은 그 재총의 범위가 50개월만 깎아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상황을 보니까 50개월이 뭘 50개냐? 1000개월 정도 깎아줘야 돼.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보고를 올려줬더니 감사가 또 보고를 올때 중앙에서 너 그냥 해. 그런 식으로 명령을 내려. 그럼 어떻게 돼요? 50개월에서 빼면 950개 있죠. 그건 어디에서 마련할까요? 그러면 뜯어내야지. 그래가지고 주인이 없는 땅에다 뭐냐면 뜯어내거나 그냥 갈아줘야 너 땅 가지고 있지? 땅 없는 사람에 뜯어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항부지에서 세금 부과해서 뜯어내거나 이게 뭐예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가지고 뜯어낸 백지징세. 그래서 3종의 물량이 된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운영 과정에서 뭐냐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지방 군영과 각도에 보고한 재정 골수를 충실하게 반영하지 않고 급제 명절 최소화하고 당초 목표의 총액만 강조를 해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이걸 메꾸기 위해서 일종의 백지 증세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비총재 부분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 뒤에 넘어가서 이제 이건 뭐 각자 보시고 대동법을 보죠. 대동법. 대동법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수능이나 한국사 능력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 나올 때가 됐어. 한번 이거 대동법. 대동법은 뭐하고 관련된 거죠? 공남하고 관련된 거야. 예, 공남. 그러니까 지역 특산물 갖다 바치는. 그래서 공남은 상공, 별공, 진상 이렇게 있죠. 상공은 정기적으로 바치는 거고, 별공 그때그때마다 바치는 거고, 진상은 왕실에게 주로 바치는 건데, 주로 이제 뭘 바치냐? 음식물 같은 걸 갖다 바치는 게 그 주 내용이죠. 그리고 대동법은 뭐와 또 연결되고 공남은 또 뭐와 요역과 관련된 거가 연결되죠. 그래서 공남이 바뀌면서 대동법이 바뀌면서 요역도 같이 바뀌게 돼요. 예,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남은 지방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했죠. 그래서 전세는 솔직히 뭐 그게 큰 비중이 없어요. 근데 공남이 뭐냐면 그 중앙재정, 지방재정, 중앙재정의 큰 비중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면 우리가 언제 시작했죠? 떠들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데 좀 쉴 때가 될 것 같아. 예,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이제 할게요 또.